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 세상을 붉은 물로 물들이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의 정체를 알아서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0대에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40대에 공산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20대에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은 바보고 40대에 공산주의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바보다. 1999년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인터넷 독자를 상대로 지난 1000년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상가가 누구냐? 1등이 누구겠어요? 그건 이제 뭐 눈치로 팍 때려서 잡아야지. 마르크스예요. 2등은 뭐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사람들이야. 아인슈타인. 3등은 뉴턴이고 4등은 다윈이라고 합니다. 지난 1000년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마르크스인데 여러분 자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살면서 마르크스에 대해서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죠. 이제 아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조금 알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중국 좌파 정권도 김일성 주체사상 또 이 신마르크스주의 동성애 결혼합법화, 차별금지법, 성평등운동 이런 걸 통해서 신마르크스주의가 그렇구나 이런 거는 좀 들었지 마르크스가 무슨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어떻게 세계에 이처럼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참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요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뭐예요? 백전불태.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데 우리 이 기독교 우파나 자유 우파들은 저걸 몰라요. 여러분 저걸 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제가 요새 계속 그런 책을 읽다가 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적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사상 무장이 돼가지고 그런 사상을 종교적 맹신으로 개인의 성공과 영달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데모하다가 감옥살이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이 지금 좌파 정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독교 우파나 우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가서 애국운동도 하고 아스팔트 우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저거의 전략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인간들이 치밀하고 전략적이고 조작적이고 끈질긴지 별로 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우파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석하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왜? 우파들은 천성적으로 성공과 출세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쓰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고백을 해요. 공산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압니다. 소련이 망했고 공산주의 경제를 받아들인 쿠바나 중남미 경제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대안이. 할 수 없이 공산주의.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이더라고요. 제가 이 어느 한국의 노동자들 그 홈피에서 따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는 공산주의 세계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정도 돼요. 천년왕국 정도. 천년왕국이 어떤 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히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잖아요. 그죠? 내 위에 사람이 없고 내 아래에 사람도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를 받고 그 외의 시간은 자기 취미대로 자유로운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가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가 생긴 지 지금 뭐 1848년 잡고 2000년까지 150년이죠. 18년 하면 170년 정도 동안 자본주의도 많이 개선이 되어 왔어요.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노동조건이라든가 노동자의 소득도 증대되어 왔지만은 여전히 불평등은 지속돼요. 여전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가진 자는 못 가진 자 위에서 군림하고 갑질한다 이거예요. 개선되었지만은 여전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평등이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설칠 바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평등과 정의가 실천되는 때는 언제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외에는 없는데 이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은 정의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생명과 재산이라도 바친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주사파나 이런 사람들 그걸 읽어보면 끔찍해요. 나는 나의 이 사상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과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우파 중에 내가 우파 이념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과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파에게 중요한 건 이상이 아니고 성공과 출세거든요. 그게 우파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자들 도저히 못 이깁니다. 단결력에도 못 이기고 조직력에도 못 이기고 선정과 선동에도 못 이겨요. 그만큼 우리 우파들은 이 전략이 없어요. 사상이 없어요. 조직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은 이건 좌파한테 끌려가게 돼 있다. 도저히 우파의 이런 현재의 그런 사상이나 조직력이나 헌신도 가지고는 좌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살 때 12,000명을 데리고 국회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다는 그런 혁명가예요. 감옥도 몇 년 감옥살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사파, 좌파 실력자들 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파 중에 사상 투쟁하다가 감옥 간 사람 몇 명 있어요? 거의 없어요. 부패에 연루돼가 간 사람은 많아도.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참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좌파는 망한다. 망하긴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해요? 경제 때문에 망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망하는 이제 지름길이에요. 지금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우연히 베네수엘라라는 거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봤더니 베네수엘라가 유고 차베스가 오기 전에는 정말 지상천국이었대요. 원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차베스가 돌아가지고 전부 다 국유화하고 공짜로 나눠주고 쉽게 말하면은 공짜 천국이에요. 공짜 천국. 뭐 학교 뭐 이런 거 다 공짜. 석유도 거의 뭐 우리나라 뭐 1리터에 얼마예요? 1,000얼마인데 거기에 뭐 10몇 원. 물 쓰듯이 쓰는 거고. 그 지하 좀 풍부하고 남녀의 보석 같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중산층도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플레가 물가 상승률이 뭐 100만 배? 물건 하나 사러 가려면 뭡니까? 예. 마차가 아니지. 이 금방 생각이 안 나니 구루마도 아니고 뭐에 돈을 그냥 산더미로 실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경제를 채택해서 그런 거예요. 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평등 경제 내세워서 성공한 경제가 하나도 없어요. 어? 평등 경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세금으로 그냥 이 없는 사람 돈 줘가지고 내수를 활성화한다. 이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수출하는 거는 이 제국주의자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제 대국들에게 착취당하는 걸로 생각해요. 착취당하는 거. 그래서 이 좌파들은 남한을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여겨요. 신식민지. 쉽게 말하면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식민지 하에 있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냥 참 웃기죠, 그죠? 어떻게 식민지가 이렇게 그냥 부자가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요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마르크스가 이런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봐요. 마르크스가 4대 주장이 변정법적 유물론, 유물론, 잉여가치설, 계급투쟁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게 변정법적 유물론이고 계급투쟁이에요. 계급투쟁. 예. 변정법적 유물론은 뭐냐? 예를 들어 지금 자본주의가 정의다. 그러면 반은 뭐예요? 노동자 투쟁. 예?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합이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진보되는 거예요. 진보되는 거.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제일 좀 천박스러운 제도고 사유재산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천박스러운 제도예요. 예? 돈 있는 분들 좀 찌끄맣죠. 부동산이나 재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착취자였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뭐예요? 그런 착취자가 없어지고 생산수단이나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가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게 이루어주는 사회가 공산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구분하는 제일 1차 방법은 뭐예요? 사유재산 여부예요. 사유재산 여부.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인정하고 사회주의일수록 사유재산 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오늘날 보면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공유재산도 인정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국영기업체 있잖아요. 한전이나 뭐 KTX나 뭐 건강보험공단 이런 거대한 규모가 들어가고 영리가 보장이 안 되는 이런 기관 산업들은 전부 다 국영기업이죠. 국가가 관장을 한다 이거예요. 주택공사. 이런 거는 사회주의 형태가 가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혼합식 이 자본주의예요. 혼합식 자본주의.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면 이제 사기업이나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기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사기업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 소유 부동산이나 농지나 이런 것도 완전히 국유화되어 버리는 거죠. 국유화. 그러면서 국영농장,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에 가서 이제 일하는 게 공산주의. 그게 이제 어디예요? 북한. 예? 북한 같은 이제 공산주의는 국가가 전부 다 소유하잖아. 그죠? 개인 사유재산 이런 거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바로
4번의 계급투쟁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자본주의는 자본가하고 노동자, 이 계급투쟁, 그러니까 노동자가 단결해서 자본가 계급을 뒤엎어버리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목표예요. 응? 북한이 지금 남한을 해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본가 계급의 착취해서 노동자 계급을 해방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지금 좌파 정부가 그걸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포장으로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모르게 이제 위장을 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단어 사용의 천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권이 뭐를 서둘러요? 막 북한하고 막 종전선언 평화협정 서둘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있을 근거가 약해지면은,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때 뭘 하겠어요? 대대적으로 데모해가지고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미군이 철수한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 좌파 정권하고 북한 정권하고 뭘 하겠어요, 이제? 고려연방제를 체결하겠죠. 고려연방제. 예? 고려연방제가 뭡니까? 한 국가 안에 두 다른 뭡니까? 자치제가 있는 게, 미국 생각하면 돼요. 미국은 미합중국이잖아요. 그죠? 주정부가 있고 연방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주정부는 대외 외교권이나 군사권만 없지 주정부에서 다 처리하죠. 사법부도 있고 정부도 있고 입법부도 다 있어요. 그죠? 그게 문재인 정권이 지방자치제를 하려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쳐서 중앙정부를 하나 만드는 게 고려연방제예요. 그러면은 남한하고 북한에서 대표를 동수로 하겠죠. 인구는 다르지만 대표 수는 같은 수로 할 거예요. 미국의 상원 의원하고 하원 의원이 있죠. 그죠?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로 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이. 한 50만 명, 5, 7, 2, 35, 뭐 한 50만 명 정도에 한 명 뽑는데 상원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주가 50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 인구가 몇백만, 뭐 캘리포니아 같이 몇천만 명이든 저기 이제 중부의 와이오밍이나 이런 데서 몇백만 명이든 상원 의원은 주를 대표하니까 2명씩 보내서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이 그렇게 이제 고려연방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하원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남한이 북한보다 그 인구가 2배로 많으니까 2배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상원에 해당되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동수가 될 거예요. 동수가. 그러면은 요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 고려연방제 더 높은 연방제를 할 거냐 이런 걸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미국이 개입해서 김정은을 참수하거나 뒤집지 않으면은 지금 그렇게 될 공산이 너무 커요, 지금. 예? 지금 막 특사 보내는 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성연락사무소 만드는 게 뭘 하려고 고려연방제 작업하려는 거예요, 지금 작업. 예?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처럼 압승해서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100명을 못 뽑고 민주당이 200석을 확보하면은 얼마 전에 제출했던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고려연방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위기의 순간에 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경제를 통해서 망하기 전에 이 인간들이 그걸 먼저 알고 막 정치 공세를 퍼붓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 주체 사상파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 이제 책을 좀 봤더니 그들의 이거 남한 해방 전략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그 페이스로 가더라고요. 지금 임종석이 주사파고 지금 그 패거리들이 지금 정부와 이 사법부, 언론, 교육 이걸 다 잡고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밀어붙이면은
고려연방제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농후해요. 정말 농후해. 예.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적들을 알아야 돼요. 적들을. 이 인간들의 그 전략은 제일 무서운 게 정반합에 의한 공산주의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북이 주장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은 자기들 말로는 가장 세련된 공산주의라고 해요. 가장 세련된 공산주의. 예? 왜 세련되는가?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영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세련되고 인간 중심의 공산주의. 요새 인간 중심이란 말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이 용어 사용에 능수능란한지 몰라요. 인간 중심. 왜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실 이 막 기계 생산하고 노동자들은 그 부품 하나 끼워 넣는 어떻게 보면은 부속품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예를 들어 자동차 조립을 한다고 봅시다. 요새 로봇도 많이 쓰지만은 제가 옛날에 그 현재 자동차의 용역에 의해서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하루 종일 누워서 일한대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 수리하면 좀 누워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 나사로 부품 하나 탁 끼고 나면은 정확하게 뭐 30초인지 1분 후에 또 하나 탁 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크스라는 인간이 인간의 비인간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가 불평등하니까 우리는 평등을 이루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요 자본주의의 요 가장 두 가지 약점. 요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요걸 가지고. 얼마나 이 차별이 심해요. 정말 한국같이,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정의로운 평등 사회를 이루겠다. 얼마나 멋져요. 두 번째,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를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 만들겠다. 다 거짓말인데. 그래서 망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보니까 첫째는 넘겨봐. 개인 변화 없는 사회 구원은 허구다.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이 사회복음이라 그러죠. 사회구원, 소셜 가스펠. 개인 영혼 구원 없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거. 요즘 이제 원래 이제 공산주의, 그 다음에 WCC, 이런 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주장이에요. 개인 영혼 구원은 없이 이들이 뭘 주장해요? 빈부격차 해소, 자연과 기후보호, 폭력과 전쟁 없는 평화사회 구축.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사실 이 WCC가 이제 여러 교단들이 그 연합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사회운동하는 NGO예요. NGO. 그냥 사회운동만 하면 괜찮은데, 요 사회운동을 하려고 불교, 이슬람 다 끌어들여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개인 변화 없는 사회구원은 허구예요. 아무리 지들이 뭐 사회정의, 뭐 이상향, 강남좌파 해도 인간이 안 변하면 제도가 아무리 변해도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이 모택동이나 호치민 같은 그런 인간 괴물을 양산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겉으로는 사회정의, 즉 경제정의, 생태정의, 전쟁 없는 평화를 지향하지만은 일단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뭐라고요?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호치민 같은 인간 괴물을 양산하는 게 공산주의라 이거예요. 마르크스가 정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볼 때는 레닌이 들어와서 이 정부 기능을 아주 강화를 시켜가지고 왕정시대 같은 그런 폭정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아주 그냥 평등, 정의 여기만 이 경도되어 있는 아주 보면은 인격 파탄자들이에요. 인권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북한에서 강제 수용소가 있고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데서 전혀 언급을 안 한다고. 이 인격 파탄자예요. 이중인격자다. 이중인격. 그래서 개인 변화 없는 사회 구원은 허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부자에 대한 증오는 가난의 지름길이다. 공산주의 계급투쟁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계급투쟁이에요. 계급투쟁. 그래서 이 계급투쟁을 하고 막 투쟁을 하려면은 사람이 좀 두려움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레닌은 뭐라 그러냐면은 증오하라. 예? 증오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앗아간다. 그러니까 계속 이 증오 분노만 부채질해요. 응? 저 자본가 놈들은 당신들을 착취하는 이 도둑놈들이야. 뭐 이를 부드드득 갈게 해가지고 자본가 그러면은, 그래서 심지어 레닌 같은 인간들 어떻게 자본가 지주가 되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질러지 않아도 자본가 지주라는 계급 자체로 너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다 죽여요. 증오. 그 성경에 보면은 증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서운 말이 있어요.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딱 공산주의자들에 해당하는 말이야. 가진 자들에 대한 저주를 그냥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워하고 저주하더니 그게 그냥 그대로 자기들한테 돌아가지고 폭망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참 역설적인 거는 부자 되고 싶으면은 부자 욕하면 안 돼. 부자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참 법칙이야. 여러분이 다 원하면서도, 이제 제가 돈에 대해서 강의하면 그래요. 여러분 돈 필요하죠? 그러면 예, 그러면 돈을 어떻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놈의 돈 욕 많이 했죠. 돈도 욕하는 사람한테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바꾸라 그래서, 정말 멋있는 돈. 내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고 뿌리라 그러니까 돈아 고맙다. 내가 네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고 맛있는 밥 먹구나. 돈아 고맙다. 이렇게 해야지 돈이 들어요. 이 마르크스 주의자들 같이 있는 놈들은 전부 다 그냥 도둑놈들 하면은 절대 부자가 못 돼요. 결국 그렇게 돼. 하나님의 영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 그런데 지금 청와대 이 정책실장으로 있는 장하성이라는 인간이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왜 분노해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자가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분별을 시장경제의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이미 가진 자의 부와 권력에 예속되고 복종하는 노예다. 이 마르크스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좀 그대로. 그래서 분노해서 어떻게 됐어요? 분노해가지고 소득부도 성장해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막길 가잖아. 내려막길. 그래서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는 절대로 욕하면 안 돼요. 언사 가지면 다야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이 절대 언사 안 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언사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 회개하면 언사가 임해요. 이 영화의 법칙입니다. 영화의 법칙. 그러니까 그렇겠죠?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부자가 못 돼요. 왜? 부자를 저주했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역사의 진보 과정은 계급 투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마르크스 이 주장이 뭐라 그랬어요? 변정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정반 합의에 의해서 사회가 진보되고 발전된다. 그 운동 능력이 동력이 뭐라고요? 계급투쟁이라고 했어요. 계급투쟁. 계급투쟁. 참 우리가 참 듣기만 해도 좀 살벌한 그런 단어들이죠. 저도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이 마귀론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마귀론을 연구해가지고 책도 이만큼 쓰고 했는데 대부분이 교회에서 마귀론 잘 안 가르쳐요. 뭐 그래요 누가. 좋은 것만 얘기해도 뭐 한이 없는데 왜 나쁜 거 얘기하냐 그러고. 또 그래요. 왜 마귀를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대요. 그게 이제 맹점이라 이게. 그게 맹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가 있죠. 그죠? 회개도 안 하고 마귀도 안 물리치고 하나님 바라보려면 바라봐 주나요? 안 됩니다. 그것들이 방해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르면은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이제 아침에 서목사도 설교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뭡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 1, 2장, 계시록 21장, 22장 빼놓고는 전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왜 이원론을 말하네요. 이원론이라는 거는 선과 악, 동일한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서 이렇게 대적하는 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세상 철학에서. 그런데 성경이 말한 거는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와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지만은 우리는 잔당들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잔당들하고 싸우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해서 그 싸움이 호락호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선언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다 치르셨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쉽게 이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의 세력들 쉽게 이겨요?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을 벌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2차 대전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2차 대전에 1944년 6월 6일인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워에는 이겼어요. 큰 전쟁. 그런데 이후에 한 전투가 얼마 정도 지속되었어요. 거의 한 11개월 지속되었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연합군이 워에는 이겼지만은 각 전투에서 엄청난 희생자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담인데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그때부터 이 연합국과 군 전략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좀 많이 안 죽이고 전쟁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현대전을 전부 다 장비전으로, 예? 가능하면은 인력 손상을 많이 안 하고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을 했다는데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의 세력들을 진압하셨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정말 피 흘리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개인의 어떤 전쟁 차원에서만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좀 죄를 회개하고 변화받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이제 변화받고 복받는 이런 차원인데, 이 마르크스주의의 전쟁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뭡니까?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이에요. 국가적인 차원. 예? 국가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 어디 나와요?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죠. 짐승의 세력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 사회와 국가를 말아먹으려는 이 짐승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으면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먹혀버린다 이거야.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에 구글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동성애 허용한 나라 쳐보세요. 지도까지 쫙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지도 한번 했는데 기독교 선진국들이 거의 다 동성애 합법화 다 통과시켰어요. 서부 유럽, 희한하죠, 그죠? 서부 유럽, 캐나다, 미국, 호주, 뉴기니아. 그런데 요 동부 유럽, 요런 좀 선진화가 덜 된 나라는 좀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다 통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 사는 거 기독교 국가들을 그렇게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나마 좀 나아요,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대법원 판사를 보수로 하나 임명했더니, 이전에는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 그 다음에 동성애 권리를 옹호했는데, 이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동성애자가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크리스찬 케이크 업자가 노해서 이제 소송에 걸렸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 케이크 업자를 이기게 했어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노할 권리도 있다. 미국은 유럽보다 좀 나아졌는데, 이제 유럽은 그런 거 금지하면 이제 사법 처리를 받는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중간에 있는 거야, 중간에. 지금 막 이제 정부에서 NAP 통과시키고 요걸 이제 입법화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작당들을 하더라고요. 입법화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관, 대법원 판사가 전부 다 이제 빨갛게 물들었어요. 요게 이제 아마 동성애가 합헌이냐, 뭐 차별금지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그러면은 이제 합헌 결정이 날 공산이 커요. 그 인간들 하는 짓거리 보면. 뭐 통합진보당 변호한 놈이 그냥 뭐 들어가 있고 그냥 여자들 중에서도 거의 다 성평등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사법부 요 이제 짝이 맞으면은 이제 그렇게 넘어갈 공산이 커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미국까지만 갈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하는 조시로 보면. 빨리 이제 우파 정권이 돌아서 한다 그래도 이 대법원 재판관들은 6년이잖아요. 6년. 문재인이 그냥 옷 벗고 나서도 그냥 그 인간들이 사법부를 잡고 있다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역사 발전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역사를 다 주관 이제 하시는데 사람이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할 일도. 자본주의 진보의 원동력은 계급투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루트가 직업소명론, 콜링, 성직자든 일반 평신도든 종사하는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일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자부심, 그 다음에 칼뱅이 뭘 했다 그랬어요? 이자제도 허용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는 당연하지만은 그때까지 천주교는 이자, 돈놀이 하는 거 허용을 안 했어요. 근데 칼뱅은 어느 정도 이자 허용하고 이윤을 허용했어요. 이윤. 정직, 검면, 검소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윤 축적을 이제 허용을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잉여가치, 노동착취라 그랬죠. 노동착취. 이런 거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형성됐는데 요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이전의 그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어떻게 넘어왔느냐? 계급투쟁에 의해서 넘어왔다는 거죠. 계급투쟁에 의해서. 계급투쟁. 그러니까 이제 봉건사회에 영주와 농노가 있는데 농노들의 계급투쟁에 의해서 자본주의로 이행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그게 맞다 그러고 또 끄떡끄떡거리는 인간들이 많대요. 한번 그냥 이 꼭지가 돌아가 버리면은 그 안경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하는 거는 무슨 그거든지 보면은요 상대방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반론을 자꾸 제기하면 이겨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3단계까지는 반론을 할 수 있어요. 좌파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쳐. 그럼 저쪽에서 또 쳐받아주면 우리도 쳐받아 해. 한 3단계 정도 하면은 제가 거의 다 이길 수 있다 보는데 우리 우파들은 제가 이전에 TV 토론하는 거 보면 1단계에서도 져버려요. 뭐라 그러면 대답을 못해. 왜? 저걸 연구를 안 해서 그래. 저걸.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어떻게 하면 그냥 그쪽에서 자본주의 그냥 모순이나 잘못된 거 한 두세 번 쳐버리면 여기서 뭐 이래 이거. 맞단 말이야.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요새 이 세상에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넷째. 공산주의는 강제적 평등, 동기부여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죠. 강제적 평등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장이나 뭐 이런 토지 전부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나눠주는데 그러면은 국가라는 이런 무인격체가 있어요? 아니죠. 관리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산당원들, 윗대가리들. 그러면은 직업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 위에 관리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그 위에
관리자가 있고 또 관리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야, 임마, 너 비누 공장 1년에 우리 인민들이 사용할 비누 2천만 명이니까 한 달에 한 개 쓰면 10개 2억 개 만들어. 이렇게 할당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장마다 내려갈 거니까 야, 너는 한 1,000만 개 만들어.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그냥 계획경제에서 하는데 이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비누 하나 만드는데도 원자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뭐 전기도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뭐 노동 인력도 그냥 결건이 없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 삐끗거려 가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 그러면은 이제 막 이 뭡니까? 이제 자아 비판 받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위 사람한테 뇌물 써가지고 한 100만 개 만들어 놓고 야 우리 150만 개 만들었다 그래.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대요. 이 중국 경제가 그랬대. 그건 막 이렇게 이제 각성해서 조작한 자료를 또 이제 중국 중앙정부에 올려가지고 이걸 이제 세계에 발표하는데 제가 이전에 어떤 이 글을 봤더니 미국 경제학자 한 수십 명 중에 한 70몇 프로가 중국 통계는 안 믿는 거야. 저건 뻥튀기야, 뻥튀기. 이 사회주의 공산국제 뻥튀기가 많아요, 뻥튀기가 많아.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그냥 무슨 공장 가요? 그냥 매기 공장이 나가고. 전번엔 젓갈 공장 갔다 그래요. 위대한 영도자께서 젓갈 공장의 사업을 지도하셨다고. 아니, 정말 웃겨. 우리나라 그냥 대통령이 젓갈 공장이나 매기 공장 갑니까? 정말 유치한 수준을 그냥 잘났다고 그냥, 공격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2등이 나가지. 그 사회주의 경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움직입니까? 보상이 있어서 움직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건데. 사실 막말로 그렇잖아요. 믿음 자체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영혼력의 축복을 주시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계획경제인데 열심히 일해도 그냥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면 표창하고 부상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데 부상이 없어요. 줄 게 뭐가 있어? 그냥 훈장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북한 이 군발이들 나오는 거 보면 훈장이 얼마나 많이 달려서 그거 달려있을까 모르겠어. 무거워가지고. 전부 다 누가 그래? 차라리 쌀이나 주고 고기나 주지 그냥 쇳덩어리 이거 뭐하냐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많대요. 이 인간을 모르는 거야, 인간. 그저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공동체 생활이 잘 될 거라고 그러고 또 얼마 전에 뭐 김경수도 자기 이상의 무슨 공산주의래요. 율촌국가 뭐 그냥 옛날에 그 율촌국가 누구죠? 우리나라 그 홍길동이 이제 뭐 꿈꿨던 이상국가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상국가 좋아하네요. 공동체 그냥 둘이 부부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뭐 다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해 보세요. 이거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공동체 생활을 간정 들어봤어요. 안 돼요. 사랑으로 맺어진 두 부부도 찢고 뽑고 싸우고 그냥 평화를 못 누리는데 다른 인간들 모여가지고 야 너는 E하고 A하고 B하고 하면 그게 탁탁탁탁 알아서 하겠어요? 반드시 농땡이 피는 놈들 있고 그냥 한 팀 중에서도 10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일하는 농땡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10 일하는 사람이나 하나 농땡이 피운 인간이 나중에 똑같이 받아봐요. 그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가 그러더구만요. 자유평등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건 아니다. 평등했더니요. 잘하는 사람이 안 해. 그리고 또, 내가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해가지고 그걸 했대요. 그런데 이놈 저놈 다 그냥, 집어먹더래요. 주인이 없으니까 다 짓걸라고 다 띵가먹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짓걸어야지 그냥 목숨을 바쳐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목숨을 바쳐서 싸우죠. 6.25 때 남한 병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싸운지 아세요?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거의 이제 6.25 전에 1950년 한 3, 4월까지 거의 한 7, 80% 완성을 했어요. 땅 없는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 땅 지키려고 목숨 바쳐놓은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 소유도 하나 없고 지 땅도 하나 없는데 전쟁 나면 그거 목숨 바쳐서 지키겠어요? 저는 공산주의 인간들이 그렇게 안 할 거라 그래요. 모르지. 남한 거 다 해가지고 니 해라 그러면 또 모르지.
그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도 참 보면 웃겨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뭐예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이 성경 신학자들 사람이 이 비유의 핵심을 몰라요. 이 비유는 보상이 아니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구원받는 신분은 마찬가지다. 그걸 이제 하는 비유인데, 이거 그냥 공산주의 논리를 갖다 대는 거야. 봐라. 일찍 일한 자나 늦게 일한 자나 다 한 달란트 받았다. 그거에 합당한 거는 마태복음 25장 14, 13, 30절에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 따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벌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더 벌었는데 1달란트는 뭐예요? 여기 농땡이 피워가지고 묻어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라도 받지 인간아 묻어놨냐 그러고 야단치시잖아요. 응? 예. 이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누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일하나. 모두 이것인데 다 도둑질하지. 예. 그 다음에 5째로 경영 리스크와 기업자 정신이 원동력.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물건의 가격에서 가격을 창출하는 요인이 이제 원가하고 재료비하고 뭐 수송비의 노동력이라 그랬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가 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윤. 자본가나 경영자를 위한 이윤이 들어가서 상품 가격에 맺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나 경영자가 가져가는 이윤을 노동자의 잉여가치라고 하고 착취라고 하는 거예요. 착취. 그런 생각이 콱 박혀 있는 거예요. 노동자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정말 식당 주인이 장소 이렇게 물색해서 인테리어하고 메뉴 정하고 원자료 사입하고 사람 구해서 그냥 고용하고 이런 모든 수고는 노동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식당에서 그냥 주방장이나 홀 서빙하는 사람만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냥 돈만 대고 빈들빈들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본가도 있어요.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주식 투자자. 그런데 주식만 갖고 있는 투자자도 있지만 주식 갖고 경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마르크스 경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일단 자본가가 부자가 된 것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거다. 노동자들한테 계속 그런 세상을 불러넣어요. 너 저 봐. 이건이나 그냥 정몽구 잘 사는 거야. 네 노동력 착취해서 그런 거야. 자꾸 들으면은 거짓말도 6번 이상 들으면 참말로 믿어진다는데 자꾸 들으면은 그렇구나. 저거 빼앗아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 한국 귀족 노조가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 거잖아요. 저것들 우리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저렇게 기업 이익은 남겼는데 우리한테 안 나눠주네? 나눠다! 옛날에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러잖아요. 삼성이 20조 그냥 뭐 한 1,000만 원씩 나눠주면 얼마 나눠준다 그러고 막 그 소리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 인간들 빨리 저 인간들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가 나눠 먹자. 기업 갖고 나눠 먹고 세금 왕청 걷어가지고 나눠 먹자. 원래 뭐 또 이제 내년도 예산 470조라 그러대요. 한 10%, 9점 몇 프로 늘어났는데 경제 예상 성장률은 4%고 2배 더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좋게 말하면 복지 예산이 팍 늘어난 거예요. 공짜로 많이 나눠주겠다는 거지. 공짜로 뭐 나눠주는 거야.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건데, 거기에도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죠?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좀 비슷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세율이라고 해요. 담세율. 복지가 아주 좋은 스웨덴 같은 데는 국민들이 내는 직접 소득세가 거의 40~50%가 돼요. 40~50%. 그 돈으로 못 사는 사람한테 이제 나눠주는데, 정말 이제 스웨덴 같은 데는 애 낳고 뭐 하는 건 다 해준대요. 저도 그런 거는 좀 해볼 만해.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
애 안 놓잖아요. 안 놓는 이유가 경제 때문에 그렇거든. 주거비, 생활비 이거를 감당 못해서 지금 뭐 1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는데 스웨덴 같이 해주면 애 낳을만 하겠어요. 애 낳는 순간부터 그냥 집도 늘려주고 애 그냥 필요한 거 기저귀나 이런 거 다 해주고 그냥 유급 출산 휴가에다가 그냥 막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퍼주려면은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이 좌파 정권 또 인기에 연연해 가지고 세금 올린다 그러면 다 싫어하니까 또 세금은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른 예산을 팍 줄인다든가. 줄였더라고요. 북한 인권 예산은 팍 줄이고 북한하고 경제 협력하는 예산은 팍 늘렸더라고요. 그리고 퍼주는 거는 팍 늘리고. 유고 차베스가 그냥 막 퍼주는 거야. 그냥 퍼줘. 퍼주게 하면은요, 사람이라는 게 열심을 내려는 성향도 있고, 게으른 성향도 있다 그랬죠. 우리 항상 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공짜 돈 받아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주는 대로 받는 거지. 그러면 이게 참 그래요. 국가에서 주기는 힘들지만 한 번 주고 빼앗기는 어려워요. 그죠? 줬다가 빼앗으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지. 여섯 번째, 자본가와 노동자는 계급 투쟁의 관계가 아니고 상생의 관계예요. 사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 진화론이 인한 적자 생존, 이거는 타락한 자연의 원칙이죠. 그죠? 타락하기 전에는 먹이 사슬이 있었겠어요? 전부 다 채식했잖아요. 그죠? 타락 후에부터 육식도 허용하게 했고, 이 먹이 사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인데, 동물 세계도 보면은 반드시 적자 생존만 있는 게 아니래요. 상생하는 것도 있대요. 쉽게 말하면 악어와 악어새 같이. 악어가 시큰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악어새가 와가지고 이빨 사이에 끼운 거 이제 뜯어 먹고, 상생, 공존, 동물 세계도 있는데 인간도 그렇다 이거죠. 마르크스 생각대로 계급 투쟁으로 하면 이게 이제 세상이 이제 복잡해져요. 지금 이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뿐만 아니고 어디로까지 연결됐어요. 남자와 여자까지 연결돼가지고 아주 웃기게 된다니까. 이 페미니스트 중에 극단적인 여자들은 지들끼리 산대. 지들끼리. 남자 필요 없대. 저 그냥 억압하는 착취자하고 같이 못 살겠대. 그럼 지들이 살아봐라 그러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도 없는데. 이 인류가 멸망을 하지. 인류가 멸망. 지는 그냥 엄마 아빠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지가 그냥 기적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지 몫을 하고 죽든지 그냥 못하잖아요. 그냥. 이 전부 다 마르크스주의는 뭐라고요? 계급 투쟁의 관계에서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에서 이 인간관계를 보는 거예요. 남녀, 자본가, 노동자, 쉽게 말하면 요새 이제 성소수자, 말이 좋아서 성소수자지. 그거는 변태성욕계, 성도착증 환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억압받았대요. 억압받았대요. 소외되고 억압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남녀 이런 정상적인 이 성정체성을 가지고 남녀 결혼한 사람들은 타도 대상이야. 타도 대상. 저 인간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인간들이라. 이런 식이에요, 요새. 아주 웃기죠, 그죠? 웃기는데 이게 먹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의 관계다. 그 다음에 경제정의는 혁명이 아닌 기술 혁신과 점진적 개선으로 가야 된다. 혁명을 해서 망한 게 수련하고 위성국가들이고, 민주국가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한 게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죠. 그죠? 남미나 이 픽스 국가들. 지금 우리 문재인 좌파 정부도 그런 식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퍼주는 거. 그 사람들 머리에는 평등밖에 없어요. 성장이란 개념이 없어. 성장은 여러분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혁신 성장에 대한 무슨 경제 정책을 내면은요, 반드시 이 참여연대나 민노총 같은 이 좌빨이들이 반대예요. 왜? 재벌들 배불려준다. 배불려. 혁신 성장만 얘기하면은 재벌들 배불려주는 정책 이렇게 나와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거죠. 아무리 재벌들이 배불러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별로 없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냥 실제로 뭐 인기 좀 많이 하려고 해도 지금 브레이크 걸리는 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주사파들, 참여연대, 이 민노총 이런 좌빨이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고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멘탈리티 속에는 있는 자 배불리는 정책이야. 이미 배부른 놈들 왜 더 배불려 주려고 하느냐. 있는 놈들 거둬가지고 나눠주라. 그래서 뭐 예산도 그냥 급팽창을 하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평등을 강조한 경제치고 성공한 경제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참 역설이에요. 있는 사람 부자 만들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게 하고 일자리 많이 창출하게 하고 돈 많이 쓰게 해야지 경제가 향상된다 이거죠. 이 참 역설이에요. 역설 그죠? 예. 제가 이제 이걸 봤어요. 이제 그 좌파들은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 건 안 보고 안 높아진 그 사람한테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사람도 그렇죠. 변화시키는데 좋은 점을 칭찬해 가면서 나쁜 걸 고치라 그래야지. 맨날 보기만 하면 너 회개해. 너 탐욕스럽지. 너 음란하지. 맨날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 주눅 들어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몸도 봅시다. 제가 이제 건강공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된 성인들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은 3분의 1이에요. 다른 3분의 1은 병원에 입원해서 골골골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 다 까먹는 거지. 중간 사람들은 뭐냐? 이제 40대 기준으로, 그냥 막 몸에 탈이 있어도 이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팍 쓰러졌다 그러면 갈 사람들이야. 경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방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운동도 하라 그래야 되고, 식생활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이나 정신생활 하면은 이 건강해진다 이게요.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 생활 습관병들. 그런데 이 좌파들의 방식에 의하면은, 야, 너 그냥 당뇨 가능성이 있어. 고혈압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또 고지혈증 가능성이 있어. 그래, 병원에 들어와. 차백해서 그냥 종합 진단 받고 수술 받고 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꼭 좌파들이 하려는 게 그거예요. 자본주의 병폐가 있다고 병만 자꾸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했어요? 식사도 잘하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신앙생활에 정신생활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걸 고쳐야지. 좌파들은 뭐라고요? 건강을 살리는 일은 안 하고, 병 고치는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그러면 성한 사람도 환자가 돼요, 성한 사람도. 성한 사람도 병원에 가보세요. 다 그냥 있다고, 문제 있다고 수술 받아라, 뭐 하라 그러지. 지금 보면은 세계 극빈청을 유엔에서 하루 1.9달러. 하루 식생활비가 이제 2,100원인데 월 63,000원이 63,000원. 인도가 7,600만 명. 인구의 5%. 나이지리아가 8,700만 명, 44%인데 그 통계하면은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개발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빈곤에서 탈출하는 퍼센티지가 높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가 이제 극빈 수준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것도 자본주의 탓인가? 아마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럴 거예요. 그것도 자본주의 탓이지. 유럽이나 이런 놈들이 아프리카, 뭐 인도네시아, 인도 다 그냥 말아먹었잖아. 그러면은 한국도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국가 됐어요? 제국주의가 수탈했다고만 해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 그죠? 응? 좋은 지도자 만나가지고 열심히 그냥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그런 식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제가 2015년 10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토론회에서 한국인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이 조사에 의하면은 청년 42%가 원하는 미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세상이 붕괴돼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 42%예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23%. 그냥 40%가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 좋겠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세력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파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그래 세상이 뒤집어졌어. 좌파 정권이 들어왔어. 그 1년 지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세상을 뒤집었는데 경제는 더 나빠졌어. 비현실적이네, 비현실적.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경제 결정론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전부 다 그때 경제적인 돈의 관점에서만 자본가, 노동자, 계급투쟁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우파도 그런 경제 결정론에 잡혀 있어요. 대한민국이 사상전이 심한 거는 못 살아서 그렇다. 경제적으로 잘 살면은 사상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게 우파의 생각이었다. 그게 이제 둘 다 틀린 거야. 마르크스가 경제적 평등만 되면은 이상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 우파가 경제 성장만 돼가지고 부자만 되면 사상 문제는 없어질 거다 하는 그것도 틀렸어요. 그게 이제 경제 결정론이, 경제 결정론. 그러면 뭐냐?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꼭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제 이스틀린의 역설이란 건 뭐냐면은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틀린이라는 사람이 1974년도에 낸 주장인데, 사람들의 소득이 1년에 한 2만 불, 뭐 나라마다 조금 다르겠죠. 2만 불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행복도가 올라간대요. 그런데 2만 불을 넘어가면은 소득이 늘어도 행복도가 안 늘어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돈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 다음 거 해봐. 여러분 아는 메슬로의 삶의 욕구 8단계인데, 요 4단계까지가 결핍 욕구예요. 이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거, 잠자는 거, 그냥 뭐 배설한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지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자꾸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공산주의의 맹점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맹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서구 같은 데서는 GDP, 국가 총생산 향상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그냥 행복 지수도 높이자. 행복 경제학을 많이 연구했어요. 특별히 보면은 경제학자들이 행복 경제학을 연구를 해요. 물질적으로 잘 살아도 행복 지수가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행복 지수를 높이자. 뭐 교육, 주거. 문재인도 그랬어요. 대통령직이 된 부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소득 3,000불 되는 이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 우리나라 소득 10분의 1이지만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 부탄 같은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 근데 역설적인 거는 부탄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헬조선 한국을 세계에서 행복도가 제일 높은 부탄이 헬조선 한국을 부러워한다니까. 그게 왜 그랬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돈 많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사실. 그래서 저기 북구 유럽 이게 복지 잘 돼 있고 소득 수준 높은 나라가 행복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이에요. 부탄이나 이런 못 사는 나라가 행복하다는 거는 조금 가짜야. 왜? 돈 맛을 알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 지수를 높여야 돼요. 행복 지수.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제 이 통계를 사용하는데, 중산층이 어떤 중산층이냐? 한국 중산층은 이제 뭘 바라느냐? 빚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 소유, 월급 500만 원 전후,
그 다음에 1억 원 정도 은행 잔고, 뭐 2000cc 이상 중형차 소유, 1년에 해외여행 한두 번 갔다 오는 거. 이 우리나라 중산층의 행복은 전부 다 돈하고 관계되어 있어.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은 자기가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최소 하나가 있고, 자기가 지금, 켤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정도 있는, 뭐 이런 사람이 중산층. 영국은 보니까, 대학에서 페어플레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존립과 뭐 사상이 있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는 층이 중산층이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에 얼마만큼 매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제일 돈 밝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자들이 제일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정책이나 교회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 받아라, 성공해라,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걸 부추기고 있잖아요. 계속. 세상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도 중요하지만은 돈 없이도 행복할 줄 아는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이 행복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세상은 불안정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돈으로 그냥 정의로운 경제 평등을 유지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자체가 경제 결정론이죠. 그죠? 경제 결정론. 예? 사실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어느 분 얘기 들었더니 신앙 좋다가 그냥 돈 많아가지고 그냥 술집에 가고 해가지고 다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결정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본주의도 경제 결정론에서 벗어나야 되고 마르크스주의도 경제 결정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결핍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은 성장 욕구, 문화 이제 뭐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 문화나 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제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블레싱,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런 성장 욕구를 자꾸 자극시켜야 돼요. 자극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돈 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해주고 자꾸 그냥 수입이 평등해야지 행복할 거다. 사실 지금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랬어요? 그건 월급쟁이 아니에요. 자영업자예요. 연봉이 6천만 원 이상 되면 그건 자영업자지. 그게 어떻게 노동자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자기들은 노동자고 자본가 계급 타도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자, 이처럼 이제 우리 공산주의의 이 잘못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들의 주장이 뭐라 그랬어요? 평등. 정의로운 사회. 쉽게 말하면은 좀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들자. 갑질 없는 사회. 노동자라고 인격적으로 모멸당하고 멸시한당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참 한국이 그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또 재벌 기업에서 갑질해가지고 난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만 조금만 있으면 갑질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있으면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 정신이 있어가지고 있어도 갑질 별로 안 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서반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잘 섬겨요. 윗사람, 아랫사람 잘 섬겨.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위라고 생각하면은 손톱 갖다가 날라 그래요. 손톱 갖다가. 옛날에 그 김구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김구도 양반 출신인가 봐. 딱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옆에 다 와가지고 옷 입혀주고, 이거 해주고, 떡 이제 머리에 앉으면 신발 다 신겨주고. 우리나라 양반들이 거기에 손도 까딱 안 하는 게 양반이에요. 다 부려먹고, 군림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면 우리나라의 우파들은 일반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갑질 교만이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갑질 교만 몸에 배어 있으면서 그 평등과 정의와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이 좌파들 못 이겨요. 그게 다 빌미인데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공산주의가 왜 생겼느냐? 자본가의 갑질,
사실 착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아우, 제가 그 자본주의 대학교 때 이제 자본주의 경제사를 배웠는데, 마르크스 같은 건 안 배웠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사에 보니까 쭉 마르크스 이제 관점에서 한 거 보니까 사실 자본가 엄청나게 착취했어요. 제국주의 때는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착취한 건 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 나라 백성들 노예로 만들고 원자재, 노동력 전부 다 가져가 가지고 얼마나 착취했는지 몰라요. 이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회개를 많이. 교만, 갑질, 착취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물론 우리가 종북 좌파들은 첫 결혼 해야 되지만은 이게 자본주의 숙제입니다. 숙제.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요. 우파 정권이 들어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져. 우파는 부패 때문에 망하고, 좌파는 무능 때문에 망한다는데,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이 평등 문제, 이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해서 당선된 줄 아시죠? 좌파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를 가져와서 당선됐어요. 근데 당선되고 실천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를 키우면서 경제민주화를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자들의 의식 변화 운동을 해야 돼요. 섬기는 운동을 해야 돼요. 섬기는 운동.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저커버그, 빌 게이츠 같은 게 자기 재산 거의 전 재산을 내놓잖아요. 죽어서 내놓든 살아생전 반을 내놓든 그렇게 많이 벌어도 기부를 많이 하니까 대놓고 욕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 조금만 있으면 착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갑질까지 해버리니까 없는 사람들 분노가 더 치밀한 거예요. 치밀한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가진 자의 그런 교만과 갑질, 또 못 가진 자의 분노와 증오, 이거를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의저 3차하고 좀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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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한국 사회 가진 자들의 교만과 갑질, 착취,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없는 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